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인류 종족사 4화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 제가 분석한 주요 유전자의 이동은 이 그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유전자에서 L 유전자와 H 유전자가 49,000년 전, 43,000년 전에 확산이 되는데 이것도 준고대 유전자죠. 인도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강이나 해변가 이동이 용이한 반면 산맥이나 밀림 같은 지역은 이동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인도, 이란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국가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좋은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의 탁월함. 한글 카타파하. 왜 세종대왕님은 카타파하라는 순서로 한글을 창제했을까요? 이유야 모르겠지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하는 힌두교죠. 일단 동쪽의 나라들만 확실히 알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란 동쪽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사이에 투르크메니스탄 굉장히 쉬워집니다. 카타파하,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거를 못 기억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앙아시아도 아리안과 투르크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타지키스탄이에요. 타지키스탄은 투르크가 아니다. 아리안 계열이다. 직관적으로 타지키스탄도 투르크일 것 같은데 아리안이라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11, 2세기에 셀주크 투르크가 대제국을 이룹니다. 이때 셀주크 투르크의 국경을 보게 되면 타지키스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셀주크 투르크의 밖의 나라이기 때문에 투르크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고대로부터 아리안들이 살았고 좀 지형이 안 좋다 보니까 투르크 계열이 굳이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안과 투르크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전학적인 개념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4,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 서쪽으로 이동한 알 계열 사람들을 아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이동하지 않고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몽골 유전자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하플로그룹 C와 혼혈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던 R 유전자와 다시 그 동쪽에서 이동해온 C 유전자가 혼합된 민족이 투르크입니다. 남았던 아리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이에 스키타이가 있죠. 이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아무튼 투르크와 아리안의 관계는 아리안 고향에 남아있던 후손들이 몽골계와 어느 정도 혼합된 게 투르크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도인데요. 인도는 북부와 남부 그리고 동부, 동북부가 되겠죠. 이렇게 좀 나눠볼 만합니다. 북부와 중부는 지금까지 얘기한 아리안의 영향이 큰 지역이고, 남부는 드라비다계라고 해서 고대 유전자입니다. 아리안이 북쪽에서 내려왔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그 유전자를 확산시키지 않은 남은 고대 유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쪽은 오스트로아시아어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남아의 순다 대륙에서 확산된 하플로그룹 O의 영향으로 보면 됩니다. 많이 언급된 얘기입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 사이의 유전자 차이보다 중국과 프랑스의 유전자 차이가 더 가깝다. 나이지리아는 10만 년 이상도 떨어져 있었고 중국과 프랑스는 24,000년까지밖에 안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나 동남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7만 년 전에 나왔던 유전자가 안다만 섬에 있고 동북쪽으로 가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만나지 않았다면 그 유전자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인도에 대한 유전학적 관점은 약 5만 년 전부터 발생한 H 유전자와 3,500년 전에 남하한 아리안 유전자가 이렇게 저렇게 섞인 상황이다. 물론 영향을 안 준 지역도 있고, 인도는 힌두교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힌두교는 아리안의 종교 브라만에서 와서 인더스 문명과 혼합이 되면서 힌두교로 발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힌두교의 신 이름이 미타니 유적에서 나옵니다. 미트라, 바로나, 인드라, 나타샤, 이그나. 미타니는 이라크 북부죠. 이란 북서부, 이라크 북부에 미타니가 있었는데 후리안을 지배를 했고 아시리아도 지배를 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했고 브라만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그 브라만교는 인도로 넘어가서 지금의 힌두교로 발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힌두교에는 계급이 있죠.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왜 계급이 있지? 태어나면서 왜 계급이 정해지지? 이거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나온 종교가 불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나 교리가 힌두교와 비슷은 하지만 이 카스트 제도만큼은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자이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를 반대해서 일어난 종교가 불교와 자이나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교와 자이나교인들이 아리안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리안일 수도 있고 약간 그 동북쪽이기 때문에 이쪽 하플로 그룹 O 위주의 동남아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리안 계열이거나 동남아 계열 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요. 아리안 계열이거나 동남아 계열 혹은 그 혼혈 그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저도 역사와 세계사를 설명하는 유튜버인데 이 베다 시대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분류법이지? 뭐 어떻게 갑자기 베다 시대라는 정의가 나왔을까? 굉장히 혼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다 시대라는 말을 듣고 혼란이 없었나 궁금하고요. 베다는 브라만교 및 그 후신인 힌두교의 신화적, 종교적, 철학적인 경전이자 문헌이라고 나오고요. 또 어디서는 베다 자체는 체계적인 설명 따위가 없는 단순한 기도문 모음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경전 문헌의 시대, 기도문 모음집의 시대 이런 단어가 세계사에 존재를 하다니 참 저는 의외였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는 이 베다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묶어버려요. 청동기면 청동기고 철기면 철기지. 물론 뭐 묶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베다라는 걸로 묶을 필요가 있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인더스 문명이 몰락하고 아리안에 의해서 베다 경전이 성립되는 시기다. 아리안 정복기라고 해야 더 맞지 않을까요? 굳이 이걸 베다 시대라고 한 이유가 있나? 너무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시기에 무슨 왕조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쿠루 왕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베다 시대 다음은 또 마우리아 왕조 시대라고 불러요. 베다 시대 다음에 뭐 불교 시대, 불경 시대 이렇게 부르면 또 모를까. 제 생각에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스라엘 왕국도 뭐 토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전인 토라 시대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리고 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제자백가의 시대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별칭 같은 거죠. 춘추 전국 시대 여러 사상과 학파가 나타나니까 춘추 전국 시대는 제자백가 시대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이런 의미지 역사에서 제자백가 시대를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저는 딱히 이 베다 시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기 이전 10여 년 전에 타밀어가 교차고고 한국어와 유사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저도 그거를 봤는데요. 그것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했던 거죠. 이게 다 교차고입니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몽골 남쪽에서 오히려 아랍어, 우르두어, 힌디어를 빼고 다 교차고예요.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말이 한 번 더
실감이 됩니다. 이거를 다 공부한 사람이 탐이라고 한국어다라는 걸 보게 되면 진짜 뭐 헛웃음만 나올 뿐이죠. 뭐 물론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영향이 뭐 조금은 있겠죠.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남아의 영향도 있고 북방의 영향도 있고, 하지만 그 주된 메이저에 대한 기원은 홍산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고 그게 아니고 드라비다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타미러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주된 기원이라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분포를 보면 벵골만을 기준으로 서쪽이 인도 아리안계, 동쪽이 동아시아계로 분리가 됩니다. 인도 북동부를 보면 R 유전자가 희미하고요. 또 O 유전자가 이렇게 진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벵골과 자르칸트 지역은 동아시아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와 친연성이 있는 오스트로어족입니다. 문다어가 오스트로어족이에요. 이 문다어와 마이너 사이에 버마어가 있는데 이 버마어는 SOV 고리버입니다. 양쪽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느낌이 있죠. 어파로는 티베트 어파입니다. 티베트 어파가 하플로그룹 D로 가장 오래됐어요. D이나 CF가 호모사피엔스 초기 유전자로 해양을 따라 온 거예요. 거기에서 H 유전자, O 유전자가 분화가 된 거예요. 기본적인 건 D하고 CF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H와 O가 뒤에 생겼는데 뒤에 생긴 애들이 양쪽으로 진출하면서 미얀마를 두고 딱 멈췄다는 가설이 가능하고, 혹은 이게 이제 우리가 봐서 그런데 6만 5천 년, 5만 9천 년, 4만 9천 년, 이것도 뭐 5천 년, 만 년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O 유전자가 서진을 하고 그 다음에 H 유전자가 동진을 하고 D 유전자가 다시 남진을 했다, 이런 가설도 가능하죠. 번외로 할 부분은 안다만 제도라는 곳입니다. 벵골만 미얀마 남쪽으로 연결된 안다만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오리지널 D입니다. 6, 7만 년 전에 온 그 고대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만 제도만큼은 H와 O가 좌우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고대 D 유전자가 유지되었다라고 봐야 되죠. 버마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고요. 동쪽에 샨족이 있는데 여기가 CF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몬족이 C2C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C 유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C2가 북쪽으로 갔고 C1A도 북쪽, C1B가 남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2는 북쪽으로만 갔다라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남쪽에서 C2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C2가 내려왔다라고 밖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미얀마 태국에 있는 몬족이 C2가 있는 것은 징기스칸 정복 시절에 내려온 게 아니냐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샨족이 CF라니까요. 샨족이 CF라는 점, C2 라인이 북쪽에서 쭉 연결이 돼야죠. 중간에 끊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에게 망한 왕조는 파간 왕조라는 버마족 국가인데 이 버마족에게는 C2가 없어요. 징기스칸이 정복을 해서 버마족에게는 C2 유전자를 확산하지 않고 그 남쪽의 작은 몬족에게 C2 유전자를 확산했다? 이거는 뭐 영화나 소설, 이 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C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고대에 DCEF가 남방 해안 라인을 따라 이동했고 D와 C가 올라갔고 그 후에 뭐 O가 발생했겠죠. 그 후에 O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C1이나 C에서 C2가 분화가 됐다. 그리고 그 C2는 동서로도 퍼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고대에. 미얀마에 대한 저의 분석은 D 유전자가 북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O 유전자가 서진을 하기도 했고 C2 유전자가 내려왔다라고도 봅니다.
현대 사람에게 이동하기 쉬운 길은 고대 사람에게도 이동하기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기원 후 7세기를 보면요. 티베트 고원에서 토번이 건국되자 티베트 고원 동남부에 살던 이족과 바이족이 윈난성으로 이주해서 남조국을 만듭니다. 미얀마족은 원래 윈난성에 거주했으나 7세기경 오늘날의 미얀마 땅으로 이주했다. 다른 문서에서 찾은 건데 상식적으로 이족과 바이족이 이동함으로써 다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버마족이 이동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남성으로 이주한 바이족은 당시 5개의 국가를 병합하여 738년 대리라는 시에 도읍하고 토번도 격퇴하고 남조라는 나라로 성장합니다. 이 남조국 역시 당나라에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요. 9세기에는 미얀마를 침범합니다. 원래 윈난성에서 살다가 버마로 그 도망간 애들을 쫓아가서 급습한 건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또 모르죠. 미얀마에서 고토 회복하려고 남조국을 쳤다가 또 역공을 당한 건지 역사는 모르지만 남조국에서 미얀마의 퓨국을 급습해서 초토화시킵니다. 이 퓨국 다음에 생긴 게 파가낭조고요. 이 파가낭조는 원나라에서 멸망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 남조국 자리는 5대 10국 시절에 대장화국이 생기고 송나라 시절에 대리국이 생깁니다. 윈난 지역은 중국과 다른 왕조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대리인데 대리석이 떠오른 분이 계실까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바이족의 나라 대리국의 특산품이 대리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대리석이 대리국의 특산품입니다. 대리국의 서북에는 메리설산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의 동쪽 끝 최고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안 넘죠. 그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차마구도, 밑으로 가는 길이 남방 실크로드. 옛날에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 대리라는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후 역사는 1253년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하고요. 그런데 이때 회족, 즉 이슬람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나라 다음 명나라에 항거를 하다가 1381년에 정복을 당합니다. 이때 한족이 대량 또 이주를 하게 되고요. 복잡하죠. 많이 섞이죠. 청나라 시절에는 평남국이 세워지는데 원나라 때 이동한 회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족국가 형태로 됩니다. 이 지도는 중국의 55개의 소수민족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윈난성은 지금 아래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더왕족, 아창족, 푸미족, 장포족, 리수족, 마우난족, 와족, 진워족, 라우족, 바이족, 두릉족, 불황족. 중국의 하나의 성에 12개 혹은 모르죠. 더 많은 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55개 중에 12개가 윈난성에 있습니다. 역사를 봐왔지만 여러 민족들이 이주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의 흐름의 관점을 볼 때 버마는 북에서 내려온 게 많다는 거죠. 몬족도 북에서 남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송첸 캄포 왕에게 밀린 바이족이 윈난성을 차지하면서 그때 내려온 버마족, 9세기 남조국이 미얀마 지역을 급습하면서 유전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D 유전자는 북에서 남으로 많이 내려와서 동쪽과 서쪽을 구분짓는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어조까지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티베트어와 버마어는 SOV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대부분 SVO예요. 미얀마 몬족 동쪽으로 카렌족이 있는데요. 카렌족은 SVO입니다. 카렌족은 티베트어계로 보는데 SVO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모너나 태국어의 이런 좌우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성조를 다 써놨는데 성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중국어는 후한말에서 육조 시대 상고 한어의 음절말 자음 중 일부가 소실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성조로 변화하여 중고 한어의 성조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상고 한어에는 성조가 없고 중고 한어에 성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성조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비장비 관우 이때도 성조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증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티베트어도 문성공주가 갔죠. 그래서 라싸 조캉 사원에 거기에 이제 조약 비문을 새겼는데 성조화가 시작되는 그런 그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9세기 이후라는 얘기고요. 성조가 더 다양한 건 광동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어와 태국어가 성조가 더 많고 중국이 조금 성조 개수는 덜하고, 아무튼 이것은 기원 후기 때문에 언어가 기원 후에 형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형성과 성조는 무관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바로 이 SOV와 SVO인데 2021년 12월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퉁구스어가 SOV와 SVO를 혼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퉁구스어에서 SV가 중국 동남아 쪽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반 정도 믿는 위키 백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2005년에 나온 첫 번째 가설은 9,000년 전에 스촨 분지에서 기원했고 남쪽으로 내려가 인도 동북부의 언어를 형성했고, 이 스촨 분지에서 이후 북부로 이주해서 중국어파와 티베트어파가 나왔다라는 주장이고요. 2014년 두 번째 가설은 인도 동북부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퍼졌다라는 이야기고요. 2019년 세 번째 가설은 양사오 문화의 기장 농경민이 기원이 되어 마자야오로 가서 중국어와 티베트어파가 분파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일치하죠. 양사오에서 마자야오가 나왔다. 이거는 대부분 인정하는 학설이고요. 저는 그 양사오 문화가 조보고 문화에서 기원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티베트어족을 종합해보면 인도 동북부에서 올라간 하프로 그룹 D 계열은 스촨에서 서쪽으로 가서 티베트어족이 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퉁구스로부터 온 SVO를 만나서 SVO인 중국어 어족을 형성하고 중국과 동남아로 퍼졌다. 저의 주장에 대한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정합니다. 하플로 그룹 C2의 이동도 이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고, 중국 티베트 어족을 설명하는데도 마자야오, 스촨, 인도 동북부 라인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퉁구스, 양사오, 마자야오, 스촨, 인도 동북부, 미얀마 남쪽의 몬족의 연결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동남아 라인인데요. 각 민족이 다양하다라는 설명은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겠고요.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민족들도 하플로 그룹도 60% 이상 되는 5계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와 호주는 하플로 그룹 K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대 유전자가 나와서 남쪽으로는 하플로 그룹 K가 확산이 되고 O 유전자가 확산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짚고 넘어갈 두 가지 유물이 있는데요. 작년 11월 30일에 네이처 논문에 군웅파당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안쪽의 피라미드에서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론할 논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군웅파당은 인도네시아 이제 남쪽 섬인 자바섬에서 나왔고요.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지하 10m짜리 다르고 지하 15m짜리 다르고 지하 30m짜리 다르고, 그래서 가장 밑에 레이어 4에서는 27,000년에서 16,000년 전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반박 논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반박 논리는 없는 채 이게 아니다라고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동남아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대 구조물로 여겨지는 요나구니 구조물이 대만
북쪽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대해서 인공 구조물이 아니다, 자연 구조물이다 라는 것은 저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런 구조물이 1만 년 이전에 육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뭐 만들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있으면 뭐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데 저기 뭐 해변가쯤에 이런 구조물이 있어. 저 위에 뭐 올라가서 놀거나 저 위에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를 뭐 고대의 뭐 위대한 문명이 만들었다, 그건 아니지만 이 자체로서 충분히 고대인의 문화와 연관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다만 섬의 안다만족, 6만 5천 년 동안 고대 유전자를 유지했다라고 나옵니다. 말레이시아의 오랑바텍 부족도 유명합니다. 고대 네그리토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파푸아 뉴기니와 호주 조상은 7만 년 전에 분화가 됐다라고 나와 있고, 호주 원주민들도 이렇게 오래전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단일 민족이 과연 좋은 걸까요? 현재 이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동남아까지 왔으니 다음은 동북아로 가겠는데요. 다음 우리 민족의 터전 동북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